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고려의 제도사를 봤었죠. 좀 중요한 키워드를 떠올려 보면 일단 중앙정치제도로 이성육부제가 있었죠. 중서문화성, 상서성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려만의 특색이 있는 기구로 중추원, 어사대, 삼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의기구로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제도로 오도 양계제, 그다음에 주연과 속현의 차이, 그다음에 오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고 양계에는 병마사가 파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기관으로 국자감, 그다음에 이제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로 과거제도, 광종 때부터 시작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대외관계, 그 중에서도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를 볼 텐데, 고려의 대외관계를 보려면요, 고려 입장에서의 대외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전반의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음, 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중국의 역사를 작년에 배우긴 배웠죠. 근데 그걸 다 떠올리시기는 좀 어렵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강렬하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게, 어, 이 송나라 있죠. 고려가 있는 동안 대체로 중국엔 송나라가 있는데 이 송나라가 군사적으로 너무 약해요. 송나라의 군사력이 너무 약하니까 북방 민족이 계속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에는 요나라가 나와 있는데 요나라 뒤에도 금나라, 몽골 계속 송나라가 워낙 약하니까 북방 민족이 계속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고려는 기본적으로 송나라랑 친하거든. 송나라랑 친하다 보니까 북방 민족이 내려올 때 고려도 괜히 같이 공격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송나라처럼 고려도 끊임없이 북방민족의 공격을 계속 당합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해내야 됐었고. 그래서 고려의 대외 관계는 물론 다른 평화적인 교류도 많이 있었지만 북방민족의 공격을 끊임없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 두시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다 이러면서 벌써 누군가의 침략을 받아야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중국의 사정을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10세기 초에, 그러니까 900년대 초죠.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이 큰 혼란에 빠지고 당나라였던 게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중국이 5대 10국이라고 해서 중국이 되게 여러 갈래로 쪼개지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쪼개지고 약해지면서 그 틈을 타서 북방에서는 거란족이, 북방민족이었던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족의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거란족이 세력을 통합해서 요나라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인 형세가 중국 지역은 다시 송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고요. 북방은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서 이렇게 송나라와 요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고려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고려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고려의 대외관계를 보면 고려는 기본적으로는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송나라가 문화적으로 뛰어나거든. 선진 문물도 송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그 우리 작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들 있죠. 화약, 나침반 이런 것들 다 송나라에서 발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송나라는 또 성리학이 발전한 나라이기도 하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뛰어난 나라기 때문에 고려의 입장에서는 송나라한테 받아들여야 되는 선진 문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송나라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요. 그리고 요나라랑 관계는 어떨까요? 요나라는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거란이 만든 나라죠. 거란이 만든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라와의 관계는 어떨까? 누굴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발해. 발해 기억나시죠?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죠.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도 고구려를 어버이처럼 생각하고 발해도 고구려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발해와 고려는 형제 같은 나라인 거죠. 그래서 발해가 멸망했을 때 발해에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고려로 넘어와요. 근데 고려도 그걸 다 받아준단 말이야. 왜? 형제의 나라니까. 그만큼 고려는 발해를 형제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발해가 어떻게 망하냐면 거란족의 침략을 받고 망하거든.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이 자기 형제를 죽인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와 거란은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수가 없지. 그리고 고려가 거란이랑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 고려는 태조 때부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고구려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되찾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어 태조 왕건 때부터
원래 수도는 개경이죠. 근데 개경보다 더 북쪽에 평양에 있는 그 평양을 서경이라고 부르면서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급으로 운영을 했었죠. 왜냐하면 북진 정책을 해서 조금이라도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 고려가 북진 정책을 해서 옛날 고구려 영토를 되찾으려고 한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갈 거라고. 그러면 거란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해의 이야기도 그렇고 북진 정책의 추진도 그렇고 고려는 거란, 요나라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처음에 거란 쪽에서 고려랑 친하게 지내려고 거란의 왕이 고려 태조한테 낙타를 몇 마리 선물을 해요. 근데 태조 왕건이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낙타를 만부교라는 다리에 그냥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돌아다니기라도 해야 뭐 풀이라도 뜯어먹지. 묶어놓으니까 그냥 굶어 죽죠. 거란이 이걸 또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외교적으로 안 좋아진. 어쨌든 거란과 고려는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은 조만간 한번 거란이랑 전쟁 터지겠다. 거란이 한번 침략해 들어오겠다. 이 생각을 계속해요. 그리고 생각을 했으면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충돌에 대비하고자 또 거란을 대비하기 위한 특수 부대로서 광군이라는 부대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국경지대에 이제 산성들을 설치해서 또 방어 수단도 마련해 놓고 이런 준비를 보이죠. 결국 걱정했던 대로 거란이 세 번이나 침략을 해 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종 때 침략을 해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거란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는 걸 볼 때도 그렇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나라들 뒤이어서도 거란 말고도 여진, 몽골이 계속 쳐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뭘 생각해 두셔야 되냐면 거란이든 여진이든 북방민족이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본 입장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북방민족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그게 뭐 지금의 거란이든 나중에 얘기할 뭐 여진이든 있단 말이야. 북방민족이 이렇게 있으면 북방민족 입장에서 진짜 원하는 땅이 여길까요? 여길까요? 당연히 중국 쪽이죠. 북방민족이 진짜 원하는 땅은 무조건 중국이에요. 그러면 북방민족은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중국을 공격할 때 방해는 안 됐으면 좋겠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불안한 거냐면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고려도 그렇고 대체로 중국에 있는 나라들이랑 친하거든. 그러니까 북방민족 입장에서는 얘네 둘 친하네. 그러면 자기들이 중국을 공격할 때 고려가 중국을 도와서 자기들 뒤를 때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북방민족이 한반도를 대하는 목적은 어, 한반도를 직접 공격해서 다 정복해서 지배하겠다 이런 욕심은 없어요. 이런 욕심은 없고 그냥 자기들이 중국을 공격할 때 뒤에서 방해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힘으로 찍어 눌러놔서 자기들한테 못 깨기게 만들어 놔야겠다. 직접 지배할 생각은 없고. 그게 이제 한반도에 대한 북방민족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이해 되시겠죠? 이걸 일단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 어쨌든 거란이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사실 거란은 지금 굉장히 성장세에 있는 강력한 나라고 국가의 규모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내부에서 일부 신하들이 그냥 평양 이북 정도의 땅을 떼주고 그냥 화해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평양 이북이면 굉장히 넓은 땅인데 그걸 다 떼준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던 끝에 서로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서희라는 인물이 딱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거란족이랑 한번 요나라랑 단판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제가 거란 측 장수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만 이야기하면 큰 피해 없이 지금 사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걸 듣고 한번 믿고 보내봐요. 근데 이제 서희가 믿는 구석은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북방민족의 기본적인 입장이 이거예요. 서희가 생각해봐도 지금 요 나라는 실제로 고려를 다 정복하고 지배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요 나라의 진짜 목적은 중국이지 한반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소순영을 만납니다. 만나서 만날 때도 뭐 혈혈단신으로 대범하게 가요. 적진으로 가는 건데도 가면 이제 막 어쩌면 막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그냥 담대하게 가는 거죠. 가갖고 이제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소순영이 그러니까 거란 측 장수죠. 거란 측의 소순영이 그런 얘기부터 해요. 너네 나라는
내가 알기로는 통일 신라가 셋으로 나눠지고 그걸 다시 통일한 게 너네 나라 아니냐. 그럼 신라에서 나온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우리 영토까지 침범해 들어오느냐. 고구려의 옛날 영토는 지금 요 나라 영토로 보는 게 맞다. 근데 너네가 지금 옛날 고구려 영토까지 욕심을 부리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희가 뭐라고 하냐면 봐라. 지금 우리 나라 이름이 뭐냐. 고려 아니냐. 옛날 고구려도 심지어 옛날 고구려도 자주 고려로 불렸었다. 지금 우리가 나라 이름을 고려로 쓰는 이유는 과거에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지 신라를 계승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영토를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순영이 거기서 인정을 해요. 그러냐? 인정을 해. 그래서 말빨이 먹힌 거죠. 그리고 이제 소순영이 진심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너네는 지금 거리상으로만 보면 우리 요 나라랑 훨씬 가까운데 왜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는 버려두고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희가 그걸 듣고 그건 서운할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희는 뭐라고 판단한 거냐면 소순영이 이제 진짜 진심을 꺼내는구나. 한반도를 공격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희가 이걸 들어줘요. 음, 들어보니까 너네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아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해주고, 우리도 너네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너네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송나라랑 교류를 끊었으면 좋겠다. 이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이분이 서인데, 어, 이분의 담판으로 요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나라의 요구대로 고려는 송나라랑 더 이상 관계를 끊고 요 나라와 관계를 갖겠다. 그리고 요 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아야 된다는 우리 뜻을 받아들여줘서 강동 육주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려는 강동 육주 땅을 얻어내고 대신에 송나라와는 교류를 끊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보게 됩니다. 강동 육주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 지역이 강동 육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땅을 더 얻어오는 뭐 그런 효과를 발휘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외교였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외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서희의 담판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침입이 있게 되는데 두 번째 침입이 왜 있었는지 대충 예상은 되죠. 뭐겠어요? 우리가 서희의 담판 때 약속을 했잖아요. 송나라랑 교류를 끊기로. 근데 그걸 계속 하거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려가 서희 담판 때 송나라랑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관계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선 빡이 치지. 약속을 깬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처음 생각대로 자기들은 송나라를 공격하고 싶은데 고려가 자기들 뒤통수를 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란이 고려를 침략할 명분을 이렇게 찾아요. 근데 그때 마침 고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강주의 정변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당시의 왕이 이제 현종 전의 왕이 목종이에요. 근데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라는 사람이 김치향이라는 사람을 되게 아끼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김치향이 이 천추태후의 총애를 받으면서 막 정치를 지멋대로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종을 죽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주는 관리였어요. 관리. 서북면 도순검사라는 관리였는데 강조가 이 꼴을 못 보고 중앙 이제 조정으로 들어와서 김치향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이제 강조의 정변인데 어, 거라는 강조를 심판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들어와요. 근데 사실 강조를 심판하겠다 이건 그냥 명분에 지나지 않고 자기들 원래 그 의도죠. 고려를 확실하게 겁을 먹여서 자기들이 송나라 공격할 때 고려가 송나라를 돕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목표를 갖고 들어오는 거죠. 강조의 정변은 그냥 명분일 뿐인데 요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 이러면 강조의 정변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거란의 2차 침입이구나 판단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때는 처음 침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려가 약속을 어기는 꼴도 봤고,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해와요. 정말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내려와서 실제로 수도를 함락하기까지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수도를 함락할 정도면 굉장히 깊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를 완전히 정복해서 지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고려랑 그렇게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란 입장에서는 병력을 송나라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란이 고려한테 병력을 많이 쓸 여유는 없어요. 근데 지금 개경까지 들어온 거면 상당히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공격하는 건 병력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병력이 있으면 송나라 공격하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경을 함락하고 이 정도면 됐다. 충분히 겁먹었겠지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우리나라의 양규라는 장수가 거란군을 또 격파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란군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개경을 함락하고 충분히 겁먹었겠지? 이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양귀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격파당하는 그런 꼴을 처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침략이 얼마 안 있다가 있게 돼요. 또 현종 때 있게 되는데, 요때는 이제 강감찬이 귀주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감찬은 귀주 대첩에서 이제 거란을 막아내고요. 그리고 거란을 포함해서 북방민족이 또 쳐들어오면 그때는 우리가 고려가 방어를 튼튼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북방민족이 침략할 때를 대비해서 방어 수단을 확실히 만들어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도 주변에 나성을 쌓게 되고 또 국경 일대에 천리장성을 쌓아요. 그리고 거란이 세 번째로 침략했던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로 침략했을 때 사실은 고려 왕이 직접 거란에게 와서 사과한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요. 근데 이 고려에서 직접 왕이 가서 사과하겠다, 인사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침략을 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때는 이제 강감찬이 귀주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게 되죠. 그리고 거란을 포함해서 다른 북방 민족들이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방어 수단을 확실히 해두자라고 해서 개경 주변에는 나성을 쌓고 국경 일대에는 천리장성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수도 주변에 나성을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도에 천리장성을 쌓는 거고. 고구려도 천리장성을 쌓았었죠.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이런 식으로 가 있고 여기에 이제 고려의 천리장성을 쌓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이제 여진족이에요. 12세기 초에, 그러니까 1100년대 초에 여진족이 부족을 통일하고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려랑 굉장히 자주 충돌을 해요. 여진족은 기본적으로 원래도 고려랑 이런저런 사연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기들 배고프고 힘들면 이제 고려 쪽으로 와서 먹을 걸 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자기들이 좀 힘이 세지면 침략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나 11세기, 그러니까 12세기 이후로 여진족이 좀 강해진 뒤로는 고려랑 굉장히 충돌을 일으킬 때마다 고려가 매번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지냐면 요때 이제 윤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몇 번 가서 여진족이랑 싸우고 와봤는데 그때마다 졌거든. 근데 왜 졌다고 얘기를 하냐면 고려군은 기본적으로 보병 체계란 말이에요. 걸어 다니는 병사들. 근데 여진족은 기본적으로 말을 타고 다녀요. 그러면 말 타본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타면 그렇게 완전 다 큰 말이 아니어도 아직 애기 말이어도 생각보다 되게 높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다 큰 말을 타면 훨씬 높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말을 탄 군인은 걸어 다니는 군인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타점이 훨씬 높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면 되기 때문에 기병이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관의 입장은 뭐냐면 이 사람이 윤관인데 윤관의 입장은 분명해요. 어, 우리도 기병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병으로 가서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랑 싸우니까 지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말 타는 병사, 즉 기병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윤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윤관의 건의로 기병을 포함하는 별무반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무반이라는 용어도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가 포함된다? 기병이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 이렇게 구성되는데 뭐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 이 용어를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말을 타는 말을 타는 기병 부대를 포함하는 부대다. 왜? 여진족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런 별무반을 만들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무반을 숙종 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윤관이 숙종 때 만든 별무반을 이끌고 이제 올라가서 예종 때 여진족을 다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게 됩니다. 동북구성의 위치는 조금 논쟁은 있는데 이따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동북구성을 쌓는데 사실 동북구성을 빼앗아서 쌓은 그 땅이 고려가 그 땅을 갖고 있는다고 별 이득이 되는 땅이 아니에요. 왜냐면 농사도 안 되고 관리도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또 여진족 애들이 끊임없이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와요. 방어도 쉽지 않고. 그래서 고려는 판단 끝에 그냥 그래 돌려주자. 이래서 그 다음에 바로 돌려주게 됩니다. 동북구성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여진에게 돌려주게 되죠. 여기가 이제 동북구성인데 동북구성 위치는 계속 지금 학계에서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흥평야 일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길주 일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만강 일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제각각이라서 어디다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네요. 어쨌든 그렇고요. 어, 여진은 그리고 그 뒤로 더 세져서 금나라라는 나라를 건국하고요. 심지어는 요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이제는 여진이 엄청 커진 거죠. 굉장히 금나라라는 강한 나라가 돼서 고려한테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우리가 임금이고 너희가 신하인 그런 관계를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왜냐면 여진이 금나라를 만들고 나면요. 이렇게 윤관이 별무반 데리고 다니면서 쓸어버리는 그때의 여진이 아니에요. 훨씬 레벨업 해갖고 훨씬 강해져 있단 말이야. 각성 상태예요. 각성 상태.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싸우기에 부담이 있죠. 그래서 충분히 좀 논쟁이 벌어질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때 고려의 집권자가 이자겸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자겸 이 인물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자기 딸을 왕한테 시집 보낸 권력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군신 관계를 받아들이는 걸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여신의 금나라와는 큰 전쟁 없이 좀 굴욕적이지만 군신 관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신의 금나라를 이제 임금의 나라로 황제의 나라로 대우해주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와의 교류 사례를 볼 텐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해요. 고려는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여서 다른 외국인들이 고려 국내로 들어와서 교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송, 거란, 여진, 일본, 그러니까 거란, 여진 이런 나라들도 우리가 방금 전쟁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건 전쟁할 때고 평소에는 굉장히 평화적인 교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외무역을 굉장히 장려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거 통일신라도 그랬었죠. 통일신라도 뭐 울산항, 당항성 이런 거 이용하면서 대외무역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했었잖아요.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친하게 지내고 가장 교류를 많이 하는 상대는 역시 송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성강 입구 병란도 이런 얘기 하는데 예성강이 고려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근데 역시 수도라고 하면 중요한 도시니까 중간에 강이 흘러줘야죠. 그래서 개경에 흐르는 강이 예성강이에요. 예성강 하구에 이제 병란도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구가 굉장히 이제 번성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개경에 여기 흐르는 강이 예성강이고 예성강 하구에 항구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병란도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병란도에 굉장히 여러 나라에 심지어는 아랍의 상인도 이렇게 드나들었다고 하죠. 여기 보시면 뭐 대식국이라 그래서 아라비아, 그다음에 교지국이라 그래서 베트남, 섬라국국이라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섬라국국이라 그래서 타이 이런 여러 나라들의 상인이 이렇게 고려의 병란도로 드나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고려를 좀 이제 외국어식으로 발음하면 코리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리아가 이때 이제 알려지게 됐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는 공식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명칭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코리아라는 용어가 이때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